안녕하세요. 예, 첫 시간이라서 인사하는 거야? 예, 새로운 과목이 시작됐고요. 일단 첫 시간인데 길게는 안 할 거고 고급회계 잠깐 OT 할게요. 일단 과목이 우리 회계학이라는 과목에서 출제가 돼서 1차 시험이 150점인데 그 중에서 고급회계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고급회계가 여러분들 고급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중급회계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급회계 상과 중급회계 하와 고급회계를 동일한 회독수를 했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중급회계 상을 제일 잘한다고 해, 자기가.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야. 왜 그러냐면 중급회계 상은 교수님들이 좀 잘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때까지는 의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준서도 많이 읽어보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하더라도. 근데 중급회계 하가 좀 고급회계보다 동일한 회독수를 가졌을 때 좀 더 어려워해요. 왜냐면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단원에 무언가 하나를 실수하면 틀리죠. 법인세 비용도 대차 차익으로 구해지고 주당이익도 우리가 4단계 절차에서 주의할 사항 중에서 한 개만 실수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급회계하를 조금 더 어려워하고 동일한 우리가 회독수를 가지면 고급회계는 중급회계보다 1차 시험 기준으로는 조금 쉬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어드밴스드 어카운트라고 해서 고급회계라고 지은 거지 주제가 다른 거지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회계원리랑 중급회계는 그냥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배우는 거고요. 우리가 회계학을 하다 보면 기업 실무에서 한 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조금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뭐 합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게 고급회계예요. 주제는 두 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 배울 거야. 그런 다음에 CPA 1차 시험 기준으로요. 150점 만점에 30점입니다. 그래서 10문제가 출제되고요. 가성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원가회계 몇 번 했니 이번에? 한 25번 하죠. 보강해서. 근데 10문제예요 1차 시험 때. 내가 강교태 선생님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5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출제되는데 몇 회 할 거냐면 원래 12회 했었거든. 12회 했었는데 12회 해도 학생들이 합격은 했는데 애들이 객관식 문제 풀 때 스킬을 잘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연결회계와 관계기업 투자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책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주려고 작년부터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 보강할 거고요. 맨 마지막 1회는 작년 같은 경우엔 2시간 더 했거든. 근데 올해는 한 30분 더 할 수도 있어. 한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13회 잡았고 지금 시간표상으로 우리가 중급회계를 2번 더 했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보강이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게 있죠. 여러분들이 25년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CPA 2차 시험에서 별도 과목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과목 이름은 고급회계가 아니에요. 재무회계 1이라고 해서 재무회계 1이라고 해서 여기서 중급회계에서 출제가 되고요. 재무회계 2라고 해서 고급회계로 출제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은 부분합격제가 6 과목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150점 만점이었어. 근데 150점 중에서 어차피 60% 이상이면 부분합격이니까 9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야. 그냥 100점 만점에 60점 맞나 150점 만점에 90점 맞나 상황은 똑같은 건데 150점 만점에 2시간 30분을 줬어요. 근데 100점에 우리 2시간을 주기로 해가지고 다른 과목이 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고급회계는 5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되거든. 2차 때 너네 시험부터야 25년부터 올해까지는 바뀌는 게 없는 거고 그래서 50점인데 시간을 60분 주기로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2차 시험 때 60분에 50점이다. 그러니까 30분을 더 주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1차 시험 기준으로는요. 고급회계는 좀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교의 교수님들 중에서 고급회계를 강의할 수 있는 교수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약간 실무적인 과목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출제위원을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들이 학교에서 좀 시간 강사로 강의하는 편이었어. 그래서 저한테도 옛날에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 그래서 1차 시험은 그냥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그냥 풀면 돼. 전형적인 문제 나오는데 고급회계는 좀 2차 시험이 달라. 2차 시험이 뭐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1차와 2차의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연결 문제가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때 한 10줄로 출제된다면 2차 시험 때는 막 2페이지, 3페이지야.
그러니까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2차 때 조금 고생하는 과목이에요. 문제가 좀 크다고. 근데 극복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차이 바뀐 거 하나만 설명했고, 강사 소개는 안 들어도 되죠? 어차피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이 들은 거니까 복리능에서 기본적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방법인데, 제가 맨날 이런 말 하죠. 결석은 좀 하지 말라 달라고. 근데 이 고급회계는 조금 더 결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따 주제를 설명할 건데, 다른 강사들과 다르게, 다른 강사들은 합병과 연결을 동일한 논리로 가르치거든. 그래서 거기까지만 결석 안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관계기업 투자까지 동일한 논리를 써요. 그러니까 공식을 거의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관계기업 투자까지 들을 때는 결석을 하시면 조금 수업 듣기가 힘듭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는 상관없는데, 근데 거기까지가 10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결석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고 복습하라고 보통 강의할 때 하는데, 예습할 시간 없죠? 이미 지금 8시간 수업인데 무슨 예습이야. 복습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럼 복습을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본문 정독하고 예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OX 문제는 여러분들 혼자 푸는 거고요. 말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까지는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최소한 복습해야 되는 시간.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예제에 출제되지 않은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출제된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건 또 풀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풀어준 문제까지는 이제 복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2차 주관식 문제는 제가 풀어보라고 뒤에 거의 출제된 것들 거의 많이 보곤 했거든요. 주제별로 한 개씩. 근데 지금은 아마 복습할 시간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연습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과목들도 중요해. 알겠죠? 1차는 좀 쉬운 편이니까 그냥 요렇게 해서, 대신에 좀 우리 8월 달에 내가 아까 시간표 확인해 봤는데 8월 달에 객관식 시간 갈 때까지 2회독이나 3회독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고급회계는 중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을 볼 때는요, 제가 합병에서 공식 하나를 알려줄 거고요, 연결해서 공식 3개를 알려줄 거고요, 관계기업 투자에서 공식 3개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 7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사실 1차를 붙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2차 때는 좀 달라요. 2차 때는 그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연결이 연때까지 기출된 문제 중에서 몇 문제밖에 안 되냐면 4-5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공식을 쓰지 않는 개정 과목을 만약에 물어보면 우리는 원래 연결의 논리대로 풀어야 되거든. 나야 머릿속으로 풀 수 있어요. 분개 안 하고. 왜? 난 이거 20년 한 사람이니까. 그냥 답이 보여요. 근데 너네들은 달라. 너네들은 이 과목 말고도 아무것도 모를 때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를 때 붙는 방법은 회계 처리를 해야지 2차 문제를 푸는 문제가 거의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 중요시 안 하는 강사들이 많은데 2차 때 와봐. 알겠죠? 지금 우리 2차 강의 하고 있거든? 근데 2차 강의 할 때 붙은 애들은 나한테 다 면담을 했고요. 이미 걔네들은 합격을 하고 나서 고급회계부터 거꾸로 혼자 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2회독, 3회독 한 애들도 있어요, 지금. 심지어 온라인으로 들은 애 중에서 지금 4월 달인데 4회독 한 애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 애들도 있다고.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회계 처리를 중요시 안 한 애들은 고급회계 문제가 너무 커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대로 객관 시간에 한 번이라도 기본 강의 때 회계 처리 해본 애들은 그래도 따라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2차 때문에 요거 회계 처리 조금 한 번이라도 해보는 습관 가져야 돼. 지금 아니면 못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은 1차 때 쓰는 거고요. 제가 알려주는 7가지 공식, 그리고 연결해서 잠깐 그림 2개 그릴 거야. 숫자 집어넣을 때. 알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스킬로 1차 때는 그걸로만 풀어도 뭐 붙는 데는 지장 없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 그럴 때가 있어. 바로 외우지 말고 제가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그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소개 잠깐 드리면 해커스 회계사 IFRS 기본전 고급 회계고요. 제가 2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거든요. 이게 3판이에요. 알겠죠? 해커스 와서 3번째 쓴 책이고 실제로는 10판도 넘고요. 옛날에 공저자까지 하면 1판과 2판의 차이는 뭐냐면, 1판을 제가 어떻게 책을 썼었냐면 여태까지 고급회계 때 기출됐던 모든 문제를 객관식에 복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에 여태까지 출제됐던 모든 2차 문제를 다 복원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보다 130페이지가 두꺼웠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고급회계 열심히 공부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복습도 못하는 거지. 다른 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회독수를 많이 못하더라고. 그래서 좀 욕심을 줄이고 한 130페이지를 줄였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하나씩만 넣어놓고 조금 지엽적인 문제들 한 10점 정도는 2차 때 해도 되고, 안 나올 때도 많으니까 2차 때. 그래서 조금 줄인 책인데 이제 올해는 고급회계가 되게 쉬웠거든. 그래서 9문제는
한 문제만 상이었어. 1차 때. 근데 그 전년도의 문제가 3문제가 상이었고요. 7문제가 최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3문제가 또 이렇게 출제될 줄 알고 이 책을 또 바꿨더니 그 다음엔 또 쉽게 출제되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차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는 다 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늘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좋은 책이었는데 어쨌든 3판으로 바꿨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으로 풀 거고 요거는 웬만하면 기준 개정은 없을 것 같아서 2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급회계 상하고 하는 내년도에 좀 개정이 있어서 제가 개정을 할 건데 요거는 2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급회계체는 새로 살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다시 공부한다면 그 포인트 책이라고 요약서 있거든. 거기에 개정사항이 반영될 테니까 그건 얼마 안 해. 6, 7천 원밖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개정사항 업데이트하면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야. 학습 주제. 알겠지? 이제 고급회계에서 뭘 배우는지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이게 우리 책에 있는 목차야. 첫 번째 2개 기업의 이상의 회계 처리 중에서 이제 합병이라는 걸 먼저 배울 거예요. 자, 합병은 뭐냐면 A 기업이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주주한테 주식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을 찢어버려. 그럼 찢어버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돼? 소멸돼요. 그리고 A 기업으로 합치는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합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합병은 A 기업이 B 회사를 흡수했다 그래서 흡수합병이라고 해요. 사실 합병이 2개거든. 근데 계산 문제는 요 흡수합병만 시험 문제 나와. 그때 이 A 기업을 우리가 아직 법인세밖에 안 배웠지 너네. 법인세 안 배웠지. 원재훈의 계산은 합병법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B기업을 합병을 당한 기업이라고 해서 피합병법인이라고 부를 거야. 세법에서는.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이 A기업이 B기업을 시장에서 샀다고 해서 이 A기업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취득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취득을 당한 기업이라고 해서 피취득자라고 부를 거야. 그때 이 취득자 입장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울 거야. 이미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 손상에서 합병을 이미 설명하기 때문에 중급회계에서 이 회계 처리의 기본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 배웁니다. 그래서 자산부채를 뭘로 끌고 온다? 공정가치를 끌고 오고 이전 대가와의 차이를 영업권 구하는 회계 처리. 그래서 1차 시험 때는 영업권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이라는 걸 배울 거야. 연결. 이 연결을 다른 말로 취득이라고 합니다. 취득. 주식을. 자, 원래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매도 목적의 자산이기 때문에 중급회계 때는 주식을 취득하면 다 뭘로 평가했어요? 공정가치로. 맞잖아. 주식은 매도 목적이니까 공정가치 평가했어. 근데 원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처음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매도 목적으로 안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경영권 획득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우리 기준서는 50% 한 주 이상을 과반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반수가 이상이에요? 초과예요? 초과예요. 반수를 초과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50%에서 한 주 이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국어 실력들이 대부분 없더라고. 그래서 이때는 뭘 가지고 있다 그러냐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배력이라는 게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야. 왜?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수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주기 때문에 한 51% 갖고 있으면 그 회사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근데 회계는 법적인 형식보단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법적으로 다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회사로 봅니다. 그래서 연결 실체라는 새로운 기업으로 봐요, 그냥. 그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두 회사 재무제표를 그냥 단순 합산해. 계정 과목별로. 그래서 중급회계에서 배운 재무제표 한 개 기업의 회계 처리한 다음에 두 회사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해요. 그런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두 회사 재무제표를 계정 과목별로 단순 합산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붕괴들이 생겨요. A 기업이 B 기업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으면 얘는 매출채권을 잡아. 얘는 매입채부 잡아놨겠지. 근데 그거를 계정 과목별로 단순 합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판 다음에 수익 비용과 채권 채무를 잡아놔. 그러면 그거를 취소해주면 돼요. 그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만 취소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결 조정 붕괴라고 하고 그 연결 조정 붕괴가 4가지가 뜰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게 연결 재무제표. 됐죠? 자, 우리가 요 합병과 연결을 이제 앞으로 한 7, 8시간 동안 배울 거거든. 그 합병을 영어로 머저라고 부릅니다. 서우야, 내가 스펠링 실수하면 좀 알려줘. 그 다음에 연결을 취득이라고 해서 어키 지션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요 합병과 연결을 우리가 영어로 M&A라고 합니다. 그래서 M&A에 뭘 배우는 거냐?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회계사가 되면 기업에 나갈 때 우리가 꼭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요. M&A 관련 업무도 하거든. 파스팀에서 주로 해요. 근데 이 M&A의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M&A의 뭐만 배운다. 회계 처리만.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M&A의 회계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M&A의 회계 처리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라 그래서 1번과 2번을 우리가 사업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병과 연결은 사업 결합이고, 사업 결합이라는 기준서를 오늘 처음 배울 건데, 이거는 합병에서 쓰이고 연결해서 쓰여. 1장에서 합병을 배울 건데 거기서도 쓰이고 여기서도 쓰이기 때문에 합병 배울 때 나왔던 얘기들이 연결해서 또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배울 거고요. 또 세 번째 요런 게 있어요. 관계기업 투자. 자, 관계기업 투자는 뭐냐면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에 참여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참여는 이사회 구성원이 상법상 3명이어야 되거든. 그 중에서 1명만 있으면 그래도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2%는 교수님이 정한 거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식을 중급회계 때 배운 것보다 조금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20% 이상 갖고 있으면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급회계 때 내부 거래가 없는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몇 번 보여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들어본 적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주식은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회사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처분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회사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로 평가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지분법이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누가? 이 회사가. 그래서 이 지분법의 회계 처리 또 하나 배울 거야. 그런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동약정.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동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A기업과 B기업이 있는데 이 B기업이 C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C기업의 주식을 얘도 50%, 얘도 5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의사결정이 되게 늦어져. 왜냐면 A기업에서 사장 보내고요, B기업에서 사장 보내요. 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자산을 살 수 있어. 그럼 둘이 맨날 싸우겠지? 그러니까 동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동업의 회계 처리라고 해서 이때 가지고 있는 것을 공동 지배력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공동 지배력일 때 이 A기업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원래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면 연결을 썼는데 연결은 두 회사 재무제표를 100%를 단순 합산하거든. 근데 얘는 50%밖에 경영을 못하니까 C회사의 자산부채를 50%만 끌고 와서 연결을 했었어. 옛날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비례 연결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례 연결 말고도 지분법이라는 것도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연결이 좀 어려워. 비례 연결이. 지분법에 비해서 회계 처리하기가 힘든 거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아무도 비례 연결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2012년도에 개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비례 연결을 쓰지 않고요, 지분법만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차피 계산 문제는 요 지분법의 공식을 그냥 여기다 갖다 쓰면 되겠지. 요거는 보통 30%가 출제되거든요, 지분이.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50%잖아 무조건. 그럼 그 공식에다가 지분율만 50%로 갖고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계산 문제 나오면. 그래서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말 문제만 나옵니다. 제가 미출 처주는 6문장을 벗어나지 않아요. 올해 기출이 됐어요, 1차 때 말 문제로. 그래서 제가 미출 쳐준 문장 벗어나지 않고 제가 말했던 거 그냥 출제가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뿐하게 보고 가면 돼.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 요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실제로 이제 다른 회계 처리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환율 변동 효과라고 합니다. 네, 환율 변동 효과는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원화로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면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달러로 계약서가 돼 있다고. 근데 분계를 할 때는 뭘로 해야 돼? 원화로 해야 돼. 그래서 외화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환산하는지 요걸 하나 주제 배워요. 그럼 이거는 어디 내용이냐면 사실은 중급회계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개 기업에서 달러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환산하는지 배우는 거니까. 근데 요것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요, 또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외화
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이라는 거. 이게 고급회계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연결회계에서 배우는 거는요. 연결회계는 이렇게 배우거든. 요 A 기업도 한국 기업이야. B 기업도 한국 기업이야. 그래서 이 기업이 이 기업의 주식을 60% 가지고 있을 때 연결 재무제표 만들라고 배워. 그러면 얘도 원화로 재무제표 만들어져 있을 거고 얘도 원화로 재무제표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국제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B 기업을 취득하는데 B 기업이 미국에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 기업하고 베트남 기업하고 미국 기업들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제표가 뭘로 온다? 달러로 온다. 그럼 원화랑 달러를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달러 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일단 환산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 요 과정을 배우는 게 우리 외화 표시 재무제표 환산이야. 이게 진짜 고급회계 문제입니다. 요게 2차 시험에 나오면 이제 시간이 무진장 걸리는 문제가 되지. 알겠죠? 그래서 1차 때는 제껴야 되는 문제고, 물론 내가 영어권과 비집의 지분은 맞게 해주는데 1차 때 다른 계정 과목 물어보면 요거는 1차 때 풀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2차 때 나올 수 있는 주제다. 요거 두 개를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신규 주제를 하나 배우거든요. 파생상품. 아직 파생상품 안 들어갔니? 재무관리에서? 이 파생상품은 이제 뭐 회사가 선도 계약이나 선물 계약이나 옵션 계약이나 스왑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걸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거야. 그럼 이거는 사실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중급 회계에다 넣어놔야 돼요. 2개 기업 이상의 회계 처리가 아니야. 근데 이 파생상품은 다른 금융자산과 다르게 상품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야. 이게 한 30년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파생상품 거래가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어. 되게 나이 들어 보이네. 자, 그래서 이 파생상품이 있는데 처음 만든 그 파생상품의 기준서를 책으로 쓰신 분이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을 만든다 보니까 이걸 중급회계에다 넣어버리면 학교의 커리큘럼이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근데 고급회계는 항상 종강을 일찍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 만든 사람이 그냥 고급회계에다 넣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특수회계예요. 근데 선도, 선물, 옵션, 스왑 요 4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시험에는 통화 선도라는 주제가 있어요. 달러를 미리 사놓은 거. 그리고 이자율을 교환하는 거래가 있어. 그래서 이자율 스왑. 자, 요것만 1, 2차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주제를 배울 거다. 그래서 주제는 요렇게 배울 거야. 그럼 이제 제 책에 지금 과정을 잠깐 보시면 합병은 챕터 1에 들어가 있어요. 됐지? 그리고 이제 고급의 꽃은 연결이에요.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1, 2차 시험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여러분들 중급회계 배울 때 회계원리 안 배운 사람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중급회계 잘 안 들리죠? 연결도 마찬가지야. 연결의 회계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냥 가르치면 너네들 다 주화인마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연결의 회계원리를 2장에다 써놨어.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출제되는 문제는 뭐 투자차익 삼각과 내부거래거든. 그게 3장과 4장이야.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가 연결의 기본적인 주제예요. 기본적인 주제. 그래서 보통은 연결이 4문제가 나오면요. 2장부터 4장까지 그 중에서 3, 4장의 내용만 가지고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3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특수주제가 2개가 나옵니다. 특수주제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2장과 4장에서는요, 지분율이 요게 만약에 60%면 계속 60%가 유지가 돼요. 근데 5장부터 6장까지는 주식이 60% 있었다가 주식을 20% 추가 취득하는 경우. 그 중에서 5%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연결 대상 기업이 A, B, C가 아니라 A, B가 아니라 손자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복잡한 관계 구조. 그리고 법인세가 있는 거. 연결 재무제표 만들 때 연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 기타 주제들이 한 10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10가지가 무조건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1차 때는 한 7가지 정도 출제가 되거든? 그럼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제 객관식 시간에 그 해에 나올 것들을 제가 찍어서 7문제 풀어주면 그 중에서 하나가 걸렸어. 근데 지금은 다 해요, 그냥. 왜냐면 2차 때는 요 특수주제 중에서 거의 요즘에는 특수주제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와. 그러니까 요게 특수주제인데 1차 때는 요게 한 75% 나오고 요게 1차 때는 조금 한 개 나온다면 요건 2차 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이 요 2차 때 공부를 할 때 이걸 잘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냐면 그냥 회속수가 적기 때문이야. 그러면 너네들이 이걸 못하면 이걸 계속 보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요 기본적인 회계 처리에 이 특수주제는 지분율이 바뀔 때 한 분계 하나만 달라져. 다 똑같고 분계 하나만 달라져. 그럼 뭘 잘해야지 이걸 잘할 수 있는 거야. 요걸 잘해야지 요걸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출제가 되고, 최근에는 2년 동안에 특수주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 아닌가? 3년 전에는 요것만 4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요거 2문제, 요거 2문제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만 3문제 나왔어요. 알겠죠? 근데 2차를 대비해서는 다 해야 돼. 어차피 우리가 2차를 붙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요게 관계기업 투자가 제가 7장에서 만들어놨고, 요 환율변동효과를 8장에서 만들어놨고, 요거를 9장에서 만들어놨습니다. 됐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10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잖아. 지금은 일단 1차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합병에서 무조건 몇 문제가 나오냐면 2문제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연결에서는요,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엔 4문제 나올 것 같아. 그럼 나머지 4문제가 나오죠? 4문제가 관계기업 투자 하나, 환율변동효과 하나, 파생상품이 하나 나와요. 그럼 한 문제가 모자르죠? 그럼 교수님이 관계기업 투자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서 2문제 내고요. 그 다음에 환율변동효과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서 2문제 내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좋아하면 여기서 2문제를 냅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서 2문제, 연결에서 3문제 나왔고요. 관계기업 투자에서 2문제, 그 다음에 환율변동효과에서 2문제, 파생에서 1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쪽에서 5문제 나왔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고급 회계가 중급 회계랑 다른 점만 잠깐 한 개 얘기할게. 우리 중급 회계 몇 단원이었어요? 24단원. 근데 사실은 1단원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24단원도 거의 안 나오거든? 안 나와, 씨. 중간 재무보고랑 재무비율 분석 공식만 외우면 되니까 되게 간단한 기준서라고. 그러니까 22단원 중에서 8문제가 나와서 2차 때 10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단원이 골라가면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나올지 모르지. 3단원 중에 한 개씩 나온다고. 근데 이건 달라. 고급 회계는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알겠지? 50점인데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합병, 연결, 관계기업 투자는 무조건 나와 매년 2차 때. 그리고 환율변동효과 파생이 돌아가면서 나오거든. 근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환율변동효과 파생상품을 12점으로 낸 다음에 6.6점으로 자료 1과 자료 2로 내. 그러니까 이건 2차 때는 다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 단원이 2차 때 다 나오는 단원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OT.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네. 그래서 잔소리는 안 한다. 그렇지? 잔소리는 3주 지난 다음부터 할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 그냥 목표를 결석하지 말자. 첫 번째. 복습을 못 하더라도. 그 다음에 조금 되면 복습까지 하자.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 시간의 목표는 결석만 하지 말자. 왜냐면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듣다 보면 이해가요. 그러니까 결석만 안 해도 객관식 시간에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결석만 일단 하지 말자. 알겠죠? 그리고 8시간 수업이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내 부탁인데 고급 회계부터 하세요. 자, 그래서 합병부터 나갈게요. 사업결합. 제가 항상 책을 쓸 때 제일 처음에 사업결합의 정의 같은 거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론이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업결합의 의의라고 돼 있지?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사업결합을 배우니까 사업결합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사업결합의 정의를 설명드릴 거야.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사업결합은 M&A의 회계처리 배운다 그랬지? 그러니까 합병과 연결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결합의 정의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자, 기준서는 거래 및 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거래라고 할게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를 우리가 사업결합이라고 한다. 근데 요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거를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사업결합은 뭐라고? 합병과 연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지배력이에요. 자, 그럼 지배력의 뜻이 뭐냐면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배력이라고 해요. 그럼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은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에서 기관에서 정할 거 아니야. 그걸 주주총회라고 하고요. 우리는 주식수 한 주당 의결권 하나를 주기 때문에 이 지배력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주식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돼. 그때 그 B회사를 유지시키고 있어. 그럼 뭘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연결. 그리고 100%를 취득한 다음에 그 회사를 유지시키고 있어. 그럼 뭘로 가는 거야? 연결이야. 100%를 취득한 다음에 그 주식을 찢어버리고 그 회사를 소멸시킨 다음에 A 회사를 만들면 그때 합병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요 지배력이라는 말이 조금 기준이 변했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내가 50%에서 한 주 이상이라고 그랬지. 과반수. 그럼 옛날에는 51%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연결을 했고요. 49%를 갖고 있으면 연결을 안 했어. 그래서 딱 50%를 결정해놨어. 그럼 그거는 뭐가 되죠? 규칙 중심이 돼요. 근데 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49%를 가지고 있을 때도 연결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2012년도에 기준서가 개정돼 버려요.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라는 기준서가. 그래서 이럴 경우가 있어. 내가 49%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51%가 널리 분산되어 있고요. 나머지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자가 아니야. 그러면 49%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경영을 해요. 사실 삼성그룹은 삼성그룹의 특수관계자들, 개인들의 특수관계자들의 지분 비율을 합쳤을 때 50%가 안 돼요. 그래도 경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연결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49%를 갖고 있어. 잘못 말하면 여기 애들이 짜증내가지고. 근데 재혁이하고 너 이름 까먹었다. 너 안 나와서 그래. 그래서 얘하고 부부야. 괜히 얘기했다. 자,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오시님. 아니 그럴 수 없는데 여자로 얘기하면 애들이 짜증내가지고. 그래서 얘가 20%고 얘가 31%야. 그럼 얘네 둘은 특수관계자죠? 그럼 얘네 둘이 힘을 합치면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요때는 연결을 안 해.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나중에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뀌었어. 근데 요 기준서를 연결해서 토스를 했기 때문에 요 지배력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2번 배우게 될 거야. 오늘 간단하게 배우고 연결 재무제표의 기준서에서 또 한 번 배우게 될 거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 사업결합이라는 회계 처리를 했는데 IFRS 도입되는 2010년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안 배우겠다. 여러분들 경영학의 그 과목 비중이 되게 줄었기 때문에 인사와 조직 관리만 배우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 사업결합을 기업결합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용어가 기업결합에서 사업결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었는지 설명할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상식을 위해서. A기업과 B기업이 있는데 지금 합병 매개 처리 배운다 그랬지. 연결은 나중에 배울 거야. 지금 합병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B기업을 주식을 다 산 다음에 찢어버린 다음에 A기업으로 합치는 이 합병 매개 처리를 배운다 그랬고, 자, 이 피취득자를 산 기업을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취득자.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을 취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획득당한 기업을 앞에다 피취득자라고 쓰고 우리는 취득자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기업과 기업이 그냥 결합해서 합병을 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기업결합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M&A 과정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업결합이라고 요 기업결합이라는 용어를 바꿔버렸어. 왜 그러냐면 A기업이 있는데요. 이 A기업은 건설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B기업이 있는데 요즘 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를 2개 갖고 있을 수 있지. 그래서 B기업이 이제 건설업과 유통업을 같이 하는 기업이었어. 그래서 사업부가 2개였던 거야. 근데 요즘에 건설 경기 되게 안 좋은 거 알지? 지금 내가 보기엔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PF 대출 때문에 많이 망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 B기업이 건설 사업부가 힘드니까 건설 사업부만 파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B기업을 쪼개버려. 자, 우리가 기업을 합치는 걸 합병이라고 하지. 그럼 기업을 쪼개는 걸 뭐라 그래? 분할. 그래서 기업을 2개로 쪼갠 다음에 이 A기업의 건설사업부와 B기업의 건설사업부만 이렇게 합병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기업 결합한 거예요? 사업부 결합한 거야? 사업부 결합. 그래서 지금 용어가 이렇게 됐을 때 요 기업을 쪼개고 없애버린 다음에 A기업 만들면 요게 사업결합에 해당한다. 그래서 M&A 기법이 발전해서 지금은 사업결합이라는 용어를 써. 사업결합을 왜 쓰는지는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 어떤 한 기업이 사업부가 2개인 다음에 분할의 회계 처리를 하고 합병의 회계 처리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계산 문제는 기업 결합하는 요 계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알겠지? 근데 사업 결합으로 용어 바뀐 것 때문에 잠깐 설명했어. 자, 근데 용어는 알아야 돼. 요거 배울 때 취득자랑 피취득자. 취득자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 그리고 얘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당한 사업. 그것을 피취득자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다? 취득자 입장에서. 됐지?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냐? 사업의 정의를 배워야 돼. 자, 지금까지 나온 거는 시험에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요 사업의 정의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요 근로소득자일까요? 사업소득자일까요? 저는 사업소득자예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고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판 거에 일정 부분을 제가 수익으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잘 팔리면 제 소득이 높아지는 거고 온라인이 잘 안 팔리면 제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받아요. 자, 그러면 사업하는 거, 사업의 정의는 뭐 하는 활동이죠? 내가 사업 왜 해?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은 돈 벌기 위한 활동을 말해요. 네, 되게 쉽죠? 네. 근데 우리 기준서는 좀 소련말을 쓰고 있어.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체. 근데 체를 바꿨어. 그래서 집합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업이 뭐라고? 돈 벌기 위한 활동이라고.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야. 네. 근데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나왔던 것은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3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문장은 1교시에 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말 문제가 나왔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 회사 중에서 우리 중급회계 때는 상기업과 제조기업을 주로 배우잖아. 그래서 제조기업을 내가 운영한다고 할게. 나도 다양한 회사들을 감사는 해봤는데 자동차 회사를 감사해 본 적은 없거든. 왜냐면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 몇 개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를 만약에 사업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내가 만든 날짜가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날짜가 12월 15일이야. 근데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데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대. 한 개를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완성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공품으로 있는 거야, 지금. 그 상태야. 그래도 사업은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크게 3가지 요소가 있어. 처음에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갖고 자동차를 만들려면 일단 철근을 사야겠지. 알겠죠? 그리고 타이어를 사야 돼. 이것을 원재료라고 해. 이 원재료는 생산에 투입되는 거지. 그래서 인풋이라고 해. 그래서 그거를 투입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들이 다 그걸 조립하고 생산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제공품. 그래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라고 해서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생산 과정이 끝나야지 뭐가 나오는 거야? 자동차. 이 자동차가 산출물이 되는 거지, 제품. 그래서 요게 산출물이 돼요. 그리고 사업의 3요소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아까 12월 15일 날 자동차 회사 만들었다 그랬지. 그러면 투입물은 있겠지. 철근이랑 원재료 샀을 테니까. 그리고 제공품 상태는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2개는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예요. 근데 12월 30일 날 완성된 차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사업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출물은 필수 요소다, 필수 요소가 아니다.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요거 딱 하나만 나왔어. 사업의 3요소 중에서 산출물은 사업의 필수 요소이다. 그럼 틀린 말이야. 알겠죠? 응. 자, 저도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투입물이에요. 제 강의가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해야지 이게 산출물이거든. 제발 산출물 좀 늘리고 싶은데 지금 표정들이 안 좋다. 자, 됐죠? 그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할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사업 결합이랑 다른 것들이랑 조금 구분할 게 있어. 그래서 여러 자산을 구입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결합은 제가 이미 중급회계 무형자산에서 자산소자 때문에 영업권을 구하는 과정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B라는 기업을 소멸시키고 A라는 기업을 만들었으면 회계 처리 누가 한다 그랬어? A 기업이 해요. 그럼 A 기업이 B 기업에 자산부채를 샀다고 가정하죠. 그럼 자산부채를 이렇게 끌고 오면 되잖아. 누구의 자산부채를? B 회사에. 근데 B 회사의 장부에는 뭘로 찍혀있다, 자산부채가? 장부금액. 근데 시장에서 살 때 자산부채를 뭘로 사야 돼? 공정가치. 그래서 공정가치에 산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법이라는 걸 쓸 거야.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여기에 순자산 공정가치가 생길 거고, 여기서 요걸 뺐을 때 이게 100원이 나오면 이게 200원이라서 요게 100원 나오면 바보가 아니라면 이 회사를 100원에 사야 돼.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많이 사다 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원에 살 수 있다, 100원보다 비싸게 줘야 된다.
100원보다 비싸게 줘야 된다. 요때 지급하는 대가를 원재운에게사는 합병 대가라고 부를 거고 저는 이전 대가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래서 요걸 200원만큼 처리를 하면 여기 현금 200원을 지출하면 요 대차 차익으로 여기 생기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동종기업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한 자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영업권. 그래서 이 영업권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근데 이게 중국회계 때 내가 써놓은 무형자산 체계는 예외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에 예외가 됐다 마나.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1차 시험 때는 사업결합 문제 나오면 영업권이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이 분계에서 그냥 푸시면 돼. 됐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예?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재혁이가 갖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토지하고 건물을 내가 샀을 때 영업권이 있는 회계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토지하고 건물을 그냥 개별적으로 샀다는 걸로 회계 처리할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회계 때 조금 내용이 필요해. 그래서 얘가 강남에서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거야. 토지의 공정가치가 10억이고 건물의 공정가치가 10억이야. 그래서 그걸 20억에 산 게 아니라 강남이니까 임대업 잘 되겠지? 여기 유동인구 많으니까. 그래서 얘가 나한테 30억에 사라 그랬어. 그럼 영업권 10억만큼 잡힐 거 아니야? 그럼 영업권이 존재하면 사업을 산 거 맞죠? 임대업이란 사업을 샀잖아. 그래서 영업권이 if 영업권이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결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 됐죠? 근데 내가 살 때 if 토지하고 건물을 샀어. 근데 10억인데 얘가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토지하고 건물을 산 거야. 그러면 그거는 여러 자산을 구입했으니까 A, B, C 같은 거 같이 구입했어. 근데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프리미엄을 준 게 아니야. 그럼 사업 산 게 아니지? 토지하고 건물을 그냥 구입한 거야. 이걸 중국회계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산 걸 뭐라고 불러? 일괄구입. 그럼 그때는 일괄구입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영업권이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알겠죠? 그러면 요건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고급회계 배울 때도 중급회계 내용이 조금씩 나옵니다. 질문하려고 하면 다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뭘로 회계 처리해?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한다 그랬지? 그래서 6대 4인데 800만 원에 취득했으면 68에 48, 480만 원과 84, 32, 320만 원을 나누는 거 문제 있었지?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얘가 임대업을 갖고 있는데 엄청나게 장사를 못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프리미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럴 때는 영업권이 0인 사업 결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괄구입인 거야. 사업 결합인 것도 있는 거야. 사업 결합인 것도 있는 거야. 영업권이 0이면. 예.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고 우리는 기존서 문장만 말 문제로 나오거든. 그래서 요것만 출제됐어. 뭐라고 출제됐냐면 if 영업권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뭐는 준 거다. 프리미엄은 준 거다. 그래서 영업권이 존재하면 이거는 사업으로 뭐 해야 돼요? 간주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 결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있으니까 이 문장은 알아둬야 돼. 됐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일단 말 문제 좀 대비해줬어요. 자, 2페이지가 있는데요. 저 잠깐만 보세요. 처음에 한 20페이지 정도 내가 그냥 쓴 게 있거든. 회사가 성장하는 전략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냥 한 회사인데 계속 내가 돈을 버는 거야.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공장을 설립해. 그런 다음에 신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외형을 성장시키는 전략이 있어. 이것을 내부 성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거 배우는 거 아니다 지금은. 두 번째 기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은 내가 A라는 사업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밖에 있는 기업 하나를 사는 거야. 그래서 같은 회사로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기업을 외부에서 사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이지. 그때 뭘 할 거야? 합병할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리고 이게 외부 성장 전략이야. 그러면 우리 고급회계에서 배우는 거는 내부 성장 전략 배우는 거다. 외부 성장 전략 배우는 거다. 외부 성장 전략. 거기에 합병과 연결이 있다. 알겠지? 그건 그냥 내가 쓴 거야. 그냥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보시면 사업결합의 정의가 있어. 이건 나와. 사업결합은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말한다. 밑줄 쳐놓고 그냥 맞는 문장으로 나와요. 자,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지배력. 자, 지배력은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려면 지분을 몇 %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 50%에서 한 주 이상. 알겠죠? 일단은
예. 그 다음에 취득자와 피취득자의 정의야.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말 문제로. 근데 밑줄 쳐야 돼. 아까 취득자는 누구라 그랬어? A기업. B기업을 피취득자라고 불렀지? 그러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기업을 말한다. 그럼 회계 처리는 누가 하는 거야? 취득자가. 그리고 피취득자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으로 지배력을 획득한 대상 사업이나 사업들을 말한다. 원래 기업인데 예. 기업을 분할시켜서 사업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용어를 바꿔놓은 거지? 그러면 이거는 왜 내가 밑줄 쳐놓은 거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A 기업, 취득자인 A 기업이 피취득자인 B 기업을 X1년 1월 1일 사업결합하였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B 회사의 재무제표가 주어져.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려면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제 책은요, 모든 이 책에 취득자를 A기업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피취득자는 다 B기업이에요. 내가 강의할 때는 A기업이 취득자고 B기업이 피취득자일 거야. 어떤 책은 A기업을 갑기업이라고 하고요, B기업을 을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2015년 이후에 바뀌었어. 그래서 취득자는 무조건 대안으로 나와요. 그리고 피취득자는 무조건 민국이라고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세 개의 기업이 생기면 갑자기 만세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알겠죠? 만세가 제일 귀엽지 않아? 아, 너네 모르니? 알아? 예, 송일국 알아? 너네 다 나이 많네. 아, 얘는 모른대. 이거 봐. 아, 얘 제일 나이, 너도 알아? 모르지? 아, 탤런트 아들이 있는데, 아, 얘도 안 돼. 알겠지? 너도 나이 많어. 아, 괜히 얘기했다. 예, 그래서 만세가, 우리 한 6번째 강의할 때 툭 하고 튀어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정의야. 자, 사업은 투자자나 그 밖의 소유자, 조합원이나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 절감, 그 밖의 효익의 형태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써놨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사업은 뭐다? 돈 벌기 위한 활동과 그 자산의 집합을 말합니다. 예, 그 얘기고요. 사업은 투입물과 인풋, 그리고 그 투입물에 적용할 산출물, 이게 제품이야. 그리고 창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를 사업의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업의 3요소에 투입물과 과정과 산출물이 있다고 했지? 예, 이게 나온 게 아니라요, 이제 이 문장이 기출이 한 번 됐어요. 산출물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내가 조금 사업을 늦게 시작했으면 제공품만 있더라도 사업은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산출물은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이거 필수 요소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거 나오면 틀리지 말고. 자, 요 그림 있잖아, 요 그림. 요거를 요렇게 바꾸면 그림 1-1이야. 됐지? 거기에 투입물과 과정에는 사업의 필수 요소라고 돼 있지. 오른쪽에 보시면 산출물은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돼 있지? 예, 거기다가는 이렇게 표시해 놓아. 예, 이게 말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됐지? 그러니까 필기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사업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그 밑에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예, 조금 이번에 편집부에서 엄청 신경 써가지고 좀 깨끗하게 나왔어요. 예, 책이. 그래서 거기 4번만 시험 문제 나왔다. 4번 별표 쳐놓고. 자,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영업권이 존재하는 자산과 활동의 특정 집합은 사업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업권이 존재해야지만 사업으로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 문장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 영업권이 존재하면 사업으로 간주된다. 자, 그러나 사업에 영업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없을 때도 사업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제가 장사 못해갖고 프리미엄 안 주면. 자, 그 밑에가 중요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의 경우, 자산 집단의 원가는 그러면 A와 B를 같이 취득했다는 거지. 자산을 여러 개. 그러면 사업 결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중급회계 유형자산 기준서. 그러면 뭘로 봐야 돼? 일괄구입.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일괄구입은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 상대적 공정가치의 기초에서 배분한다 그랬지? 됐죠? 예, 그래서 요 문장 기억해야 되고. 요 문장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거.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 예, 지배력의 정의예요. 됐지? 예, 여기다 써놓을게. 지배력. 지배력의 뜻이 뭐라 그랬지?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요게 언제 개정됐다고?
12년도에 개정됐어요. 옛날에는 딱 원칙 중심으로 50%에서 한 주 이상, 우리 기준서는 과반수 이상 가져가면 지분율로만 무조건 연결을 하거나 지분율로만 무조건 연결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 있다 그랬지? 예, 아까 너네들 빵 터졌잖아. 49%를 갖고 있는데 21%와 30%를 특수관계자가 갖고 있어. 그럼 난 지배력을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때는 상관없어. 근데 내가 49%를 갖고 있는데 모든 주주들이 다 0.1%씩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서로 특수관계자가 아니야. 그러면 49%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 기준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지배력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력의 3요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힘, 두 번째 이익, 세 번째 힘과 이익, 과의 연관이라고 해서 지배력의 3요소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요거 두 개고요. 이거 두 개 같이 보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게 소련말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 지배력만 사업결합 기준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연결 재무제표에서 요 지배력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그래서 토스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디서 다시 배울 거다? 2장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알아놓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게 개정되고 나서부터 요 지배력의 정의를 써라, 지배력의 3요소를 써라를 2차 약술로 2번이나 나왔어. 그래서 맨날 적어주는데, 그래서 크게 힘, 이익, 힘과 이익 간의 연관은 외워놓는 게 좋아요. 됐죠? 근데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통 주는 주주총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해서 세 글자로? 의결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분율이 51%다. 그러면 지분율이 힘과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이 힘은 뭐랑 똑같은 거다? 지분율, 의결권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익은 뭐냐면 이 이익을, 비기업계 이익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야. 근데 내가 지분을 60% 갖고 있으면 비기업이 100원을 벌면 내가 60%만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익에 대해서도 결국은 뭐야? 지분율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거의 바뀐 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어떤 A기업이 있는데 B기업의 지분을 49%를 갖고 있어요. 그럼 옛날 기준으로는 연결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49% 갖고 있는데 B기업이 A기업한테 매출을 100% 하는 거야. 다른 기업한테 안 팔고. 그러면 B기업이 A기업한테 뭐 할까? 쪽도 못 써요. 그러니까 A기업이 결국은 경영을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 경우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럴 때는 49% 갖고 있더라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수원 같은 데 가면 반도체 회사들 되게 많지?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내 공급업체인데, 나한테 물건 공급하는 업체인데 지분을 30%나 49% 갖고 있는 회사들 되게 많아. 수원 가보면. 알겠죠? 그러면 그때 연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할 때 요거 이익 쓰라는 거야. 세 번째는 두 개 같이 보래. 지분율과 이익의 관계를. 됐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은 그래도 2차 약술로 힘, 이익, 힘과 이익 간의 연관은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급회계는요, 말 문제가 3문제 나옵니다. 올해는 4문제 나왔어요. 계산 문제 6문제 나오고 보통 3문제 나와요. 그때 사업결합은 그 말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야. 알겠지? 예. 그러니까 제가 밑줄 쳐주는 거 다 공부해야 돼. 자, 4페이지죠? 지배력의 정의 보시면 두 번째 줄에 KIFRS에 의하면 지배력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돼 있어. 이게 거나라고 돼 있어서 이게 and라고, 아니 또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알겠죠? and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번 기준서에 시험 문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문장을 거나라고 바꿨어. 근데 그걸로만 틀린 문장이 아니야. 아예 이 문장을 다 틀렸고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있잖아. 요것도 완전히 틀린 문장으로 냈어. 그러니까 그 문장이 틀렸다는 걸 확실하게 찾을 수 있게 문장이 나왔었어. 알겠죠? 요 문장을 틀린 문장으로 냈었다고. 100번을 더 봐요. 알겠지? 2장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힘, 이익, 힘과 이익 간의 연관. 요거는 밑줄 쳐놓고 옆에다가 2차 약술이랑 써놓으라고 박스. 요거는 외워놓자.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사업결합의 식별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사업결합의 식별은 밑줄 치지 마요. 사업결합은 합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가를 준다 그랬잖아 내가. 요렇게 순자산 공정가치가 있어. 그럼 비회사 거 순자산 공정가치 끌고 올 거 아니야. 자산부채 끌고 와서. 그럼 요렇게 대가를 줄 거예요. 요 대가를 뭐라 그랬어? 이전 대가. 근데 우리가 중급회계 배울 때는 이전 대가 뭘로만 줬어? 현금만 줬어. 근데 현금을 주지 않고도 사업결합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외상. 알겠지? 그래서 외상으로 지급해도 사업결합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발행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자본금과 주발초로 회계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요런 것들 대가를 주는 것을 다 사업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금 줄 때도 있고요. 부채를 부담할 때도 있고 주식 발행해 줘도 되고요. 현금 반 주고 외상 반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가가 없을 때도 사업결합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사업결합의 적용 배제라고 돼 있어. 자, 요거는 봐야 돼. 원래 이런 거 잘 안 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 거래에는 사업결합 기준서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첫 번째 볼게. 일단 밑줄부터 칠게.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걸 밑줄 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합병으로 회계 처리 안 한다는 거야. 1번 보시면 공동약정 자체에서 재무제표에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 처리는 사업결합 쓰지 않습니다. 이건 안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공동약정이 뭐라 그랬어? 동업의 회계 처리. A와 B기업이 C기업의 주식을 50% 갖고 있으면 이것을 공동지배력이라고 했고 이걸 공동약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합병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 지분법. 그러니까 거기서 배울 거니까 이건 사업결합 회계 처리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취득은 여러분들 사업결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일괄 구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 일괄 구입. 그럼 일괄 구입은 영업권이 뜨는 거야?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주면 돼.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업권이라는 게 안 뜬다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아는 건데 요게 3번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나왔던 말문제 중에서 가장 지엽적인 거야. 그래서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은 우리가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은 우리가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A기업이 B기업을 없애버리고 A기업으로 바꾸는 걸 합병이라고 했고 합병이 사업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회계처리라고 했지. 근데 얘가 취득자고 얘가 피직자면 자산부채를 끌고 올 때 그 자산을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샀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뭘로 평가한다 그랬어? 공정가치. 그래서 우리는 취득법을 써요. 취득법은 자산부채를 뭘로 끌고 올 거다? 공정가치로 끌고 올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걸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 기업과 이 기업은 옛날부터 같은 회사였던 거야. 그러면 B기업을 끌고 올 때 자산부채를 옛날에 있던 금액으로 그냥 끌고 올 수 있어요. 그걸 장부금액으로 끌고 온다 그래서 지분통합법이라고 해. 이따가 배울 거야. 근데 IFRS는 시장에서 그냥 개별적인 자산부채를 취득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뭐만 인식해요? 취득법만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업결합은 무조건 공정가치로 끌고 올 거거든. 자산부채를 시장에서 샀다고 가정하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A기업이 있는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80% 갖고 있어. 그리고 A기업이 C기업의 주식을 70% 갖고 있어. 그러면 이 기업은 다 같은 기업이라서 이거는 합병회계 처리한다, 연결회계 처리한다. 연결 재무제표를 끌고 오게 돼요. 근데 연결 재무제표도 주식을 취득할 때 자산부채를 샀다고 가정하거든. 그래서 얘가 이미 연결 재무제표 만들 때 공정가치로 돼 있어. 얘가 이미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때 공정가치가 돼 있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 둘이 합병을 해버린 거야.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동일 지배하에 있는 사업결합이라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잡아놓은 재무제표에 찍혀있는 숫자가 이미 뭘로 돼 있어?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돼 있다고. 그리고 이때 산 걸로 안 봐요. 우린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취득할 때를 취득 시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취득법을 안 쓰고 뭘 쓴다? 지분 통합법을 쓰게 돼. 알겠죠? 그래서 이 기준서를 쓰지 않고 다른 기준서를 써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됐죠? 제가 이런 말 하죠. IFRS 도입된 다음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기준서는 몇 번대다? 1000번대. IFRS 기준서 개정된 다음에 바뀐 기준서는 1100번대라고 하지? 그러면 이 동일 지배하에 있는 합병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기준서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2000번대 기준서. 그럼 2000번대 기준서는 해석서라 그랬지? 그래서 이거 2페이지밖에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2페이지는 시험엔 안 나와. 뭔 말이냐면 계산 문제로는 안 나온다고. 근데 말 문제가 나온 거야.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은 사업 결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럼 틀린 말이라고. 알겠지? 취득법 안 쓸 거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줄 한번 다시 칠게. 만약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식별하고 인식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산 집단의 원가는 일괄구입으로 간주해서 매수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자산과 부채에 배분하고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설명했지? 아까 설명한 거잖아. 사업을 구성하지 않으면, 영업권이 없으면 중급회계 내용대로 상대적 공정가치로 간다는 거 한 번 다시 밑줄 쳐준 거라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사업결합의 유형이라고 돼 있지? 여기서부터 이제 쉬었다 할 건데, 지금까지 배운 거 강의하는 방법 똑같아요. 일단 필기하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밑줄 쳐주고, 그 다음에 칠판 지우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끝낼 거야. 일단 사업결합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지배력 여기서 먼저 설명할게. 지배력은 지배력의 3요소로 바뀌었어. 규칙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힘, 이익, 힘과 이익 간의 연관이 지배력의 3요소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51%를 갖고 있더라도 이제는 연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49%를 갖고 있더라도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2장에서 배울 거다. 그 다음에 기업결합에서 사업결합으로 바뀐 거, 용어 바뀐 거는 시험엔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 사업부를 분할해서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결합이라고, 기업결합에서 용어만 바뀌었다고. 경영학에서는 기업결합 많이 쓰는데, 사업의 정의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체를 우리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업에는 3요소가 있어요. 원재료 투입해야 되지? 인풋. 생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제품의 산출물이 필요해. 근데 제품이 없더라도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산출물은 사업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나머지 두 개만 필수 요소다. 이거 필수 요소이다. 그래서 항상 틀린 문장으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이건 결론만 얘기할게. 우리가 여러 자산을 구입할 때 뭐가 존재하면, 영업권이 존재해야지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 거라고. 그래서 영업권이 존재하면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배력의 정의, 힘, 이익, 힘과 이익 간의 연관은 꼭 외워놔. 날 믿고. 이게 내가 2번이나 그 해에 다 찍었단 말이야. 이게 안 나온 지 3년 됐으니까 이제 너네 시험에 또 다시 이거 쓰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니까 2차 약술로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결합을 할 때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않는 3가지 사건이 있어요. 동업의 회계처리, 공동약정은 지분법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의 취득은 아까 일괄구입 회계처리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거 한번 나왔다고.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이 사업결합했을 때는 취득법 쓰지 않고 지분통합법을 써요. 왜냐면 옛날에 주식 취득했을 때 이미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해요. 연결 배우면 알게 돼. 그래서 그거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약간 나머지들은 쉬었다 하겠습니다.